7월 미소비자 물가가 3.2%로 주춤했으나 물가 진정세는 유지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물가 진정세는 유지했지만 자동차 보험과 수리, 렌트비와 외식비 등은 두세 배 더 올라 있어 체감 물가는 아직 먼 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세에서 25세 사이 미국 Z세대의 신용카드 빚이 불어나고 있어 위험 경보가 켜졌습니다. 연방의사당 점거 사태로 1,100명이 기소되고 수백 명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첨단 분야에 대한 미국 투자를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7월 CPI 소비자 물가가 3.2%로 주춤거렸으나 물가 진정세는 유지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CPI는 0.2%포인트 올라갔으나 주거비를 포함하는 근원 소비자 물가는 0.1%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안혜렌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에 다소 주춤했으나 대체적인 물가 진정세는 유지했습니다. 미국의 7월 CPI 소비자 물가는 전년에 비해 3.2% 상승한 것으로 연방노동부가 10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6월의 전체 CPI였던 3.0%에서 0.2포인트 올라간 것으로 진정세가 주춤한 겁니다. 반면에 변동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코어 CPI, 즉 근원 소비자 물가는 6월 4.8%에서 7월에는 4.7%로 0.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의 40%는 렌트비를 포함한 주거비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도시 물가를 보여주는 CPI 소비자 물가는 7월의 전체 지수에선 0.2포인트 올라간 반면 근원 지수에선 0.1포인트 내려 물가 진정세를 유지한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7월의 CPI 소비자 물가를 분야별로 보면 식품 가격은 1년 전보다 여전히 4.9% 올라 있는 반면에 에너지 가격은 12.5%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휘발유를 비롯한 유가가 7월 말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해 향후 소비자 물가를 더 주춤하게 만드는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에서 40%나 차지하고 있는 주거비는 1년 전보다 아직 7.7%나 비싼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주거비 가운데 세입자들이 내고 있는 렌트비는 1년 전보다 8% 오른 수준을 보였습니다. 다만 미국의 집값과 렌트비가 올 하반기 수개월 동안 내려가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돼 근원 소비자 물가는 물론 전체 소비자 물가가 앞으로 3% 안팎의 진정세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다수의 경제 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연속 금리 인상으로 물가 잡기에 주력해온 연방준비제도는 다음번 회의인 9월 20일 이전에 8월 30일 이전에 나오는 7월 PCE 개인 소비지출 물가와 9월 13일 발표되는 8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고 금리 정책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한 상황 급변이 없는 한 동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리 추세를 추적하고 있는 CME 그룹의 투자자들은 10일 현재 9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25 내지 5.5%에서 동결할 가능성이 90.5%에 달한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연준이 처음으로 다시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는 시기에 대해 CME 투자자들은 내년 1월 31일로 꼽은 비율이 32%인 반면 3월 20일은 41%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렌입니다. 미국에서는 3%대 초반으로 물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자동차 보험과 수리, 렌트비와 외식비 등은 평균보다 최소 2배 내지 최대 6배나 더 올라 있어 체감 물가는 아직 먼 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비해 컴퓨터와 가전제품, 항공료 등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전체 평균 물가와는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가지 물가지수 가운데 7월의 CPI 소비자 물가는 전체 평균으로 3.2%를 기록해 전달의 3%에서 약간 주춤했으나 대폭 상승은 아니고 3%대 초반이어서 물가 진정세를 유지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게다가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하고 주거비가 40%나 차지하고 있는 코어 CPI, 즉 근원 소비자 물가는 6월 4.8%에서 7월에는 4.7%로 내려가 주거비가 서서히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민 다수가 매일 느끼고 있는 장바구니 물가와 각종 서비스 비용은 아직 1년 전보다 많이 올라 있어 체감 물가로는 여전히 진정되는데 먼 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체감 물가에 포함되는 주요 분야의 상품 가격이나 서비스 비용은 3%대 초반인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최소 2배, 많게는 6배나 더 올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월 CPI에서 전년에 비해 가장 많이 오른 비용은 자동차 보험으로 17.8%나 뛰어올라 있어 CPI 평균 3.2%보다 약 6배나 급등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동차 수리 비용도 전년보다 12.7%, 차량 리스는 10.8% 비싼 수준을 보였습니다. 4,500만 가구의 세입자들이 내고 있는 렌트비는 1년 전보다 8%나 올라 있습니다. 식당 등에서의 외식비는 전년보다 7.1% 비싼 편입니다. 장바구니 물가인 식품 가격은 품목별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닭고기와 터키 등은 지난해보다 9.4%나 오른 수준이고 쇠고기는 5.3% 비싼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상당 기간 급등했던 달걀값은 1년 전보다 13.7%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베이컨은 10.7%, 우유는 3%, 버터는 1.1% 각각 내렸습니다. 7월에는 건강보험이 1년 전보다 29.5%로 가장 많이 하락했습니다. 휘발유 값은 20.3% 내렸으나 7월 말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해 8월 CPI에 반영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전기와 천연가스를 비롯한 유틸리티 가격도 13.7% 내렸습니다. 여기에 전자와 가전제품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7월 CPI에서 1년 전보다 텔레비전은 10.2%, 가전제품은 9.9%, 컴퓨터는 4.9% 싸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외에도 7월에는 항공료가 18.6%나 대폭 떨어졌으며 중고차 가격은 5.6%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의 물가 잡기에선 한번 올라가면 잘 떨어지지 않은 렌트비를 비롯한 주거비와 서비스 비용을 더 낮추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18세에서 25세 사이에 Z세대 젊은 층의 신용카드 사용 빚이 홍수처럼 불어나고 있어 위험 경보가 켜졌습니다. 미국민들의 전체 신용카드 사용 빚이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Z세대는 1년 만에 카드 점유율에선 30%, 카드비 총액에선 52%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민들이 고물가, 고금리 속에서도 신용카드 사용을 대폭 늘려 사상 처음으로 카드 사용액, 빚이 올 2분기에 1조 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18세에서 25세 사이의 Z세대들이 카드 사용에 대거 몰리고 있습니다. 뉴욕 연방은행이 2분기 가계부채와 신용카드 빚 통계를 발표한 데 이어 트랜스유니온이 세부 내용을 분석한 결과 Z세대들이 가장 앞장서면서 카드빚에서 위험 신호가 켜진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은 신용카드 사용자 1인당 평균 5,947달러를 빚지고 있는 것으로 트랜스유니온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2분기에 5,270달러에서 근 700달러 늘어난 겁니다. 특히 현재 카드 사용자 1인당 평균 밸런스 5,947달러는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트랜스유니온은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를 갚는 데 오래 걸리는 데다가 20% 이상의 APR 이자를 적용받으면 원금 사용액보다 내야 하는 이자가 더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카드빚 5,947달러를 매달 미니멈으로 갚아나갈 경우 완부라는 데 17년이나 걸리고 그 기간 동안 내는 이자는 8,366달러나 되는 것으로 트랜스유니온은 계산했습니다. 매달 미니멈 페이먼트로 갚아나갈 경우 사용 원금보다 이자가 많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미국에서는 18세에서 25세 사이에 Z세대들이 신용카드를 대거 개설하고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Z세대들의 신용카드 점유율은 1년 전 4.4%였으나 올 2분기 현재는 5.7%로 30%나 급증했습니다. 더욱이 Z세대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지난해 2분기에는 360억 달러였으나 올 2분기 현재는 550억 달러로 52%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신용카드 사용액이 1년 동안 17.4% 증가한 것에도 경보음이 울리고 있으니 미국의 Z세대들의 52% 급증은 상당히 심각한 위험 신호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 분기마다 1,900만 개의 신용카드 계좌가 개설되고 있습니다. 올 2분기인 6월 말 현재 미국민 1억 6,720만 명이 5억 3,060만 개의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1월 6일 발생한 연방의사당 점거 사태와 관련해 1,100여 명이 형사 기소되고 수백 명씩 실형을 선고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월 초 현재 110명이 유죄 판결을 받고 366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632명이 유죄를 시인해 그중 상당수는 수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연방의사당 점거 사태가 벌어진 지 2년 반이 지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4가지 연방범죄 혐의로 기소됐으나 현장에 있던 1,100여 명이나 형사 기소된 것으로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잭 스미스 특별검사로부터 수사 결과를 들은 워싱턴 DC 소재 연방 대배심으로부터 미국을 속이고 대선 결과 뒤집기를 모의하거나 실행한 혐의, 민의에 반해 위협한 혐의 등 4가지 연방범죄 혐의로 기소돼 DC 법정에도 출두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건 발생 2년 만에 세 번째로 형사 기소되게 만든 2021년 1월 6일에 전례 없는 연방의사당 점거 사태로 1,100명이나 형사 기소돼 처벌받기 시작하는 상당한 상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많은 967명은 연방의사당 내의 제한구역에 무단으로 진입해 체류한 혐의로 기소돼 있습니다. 그 가운데 104명은 무기고 등 극도로 출입이 제한돼 있는 구역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 372명은 의회 경찰과 직원들에 저항하거나 심지어 폭행하고 사법당국을 방해한 혐의로 형사 기소됐습니다. 시위대 중 310명은 대선 결과를 공식 개표하고 인증하는 절차를 방해한 혐의입니다. 64명은 정부 건물이나 장비들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51명은 정부 자산을 무단으로 가져간 절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42명은 폭력 시위 모의 혐의로, 11명은 언론인들을 폭행하거나 장비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21년 1월 6일 의사당 점거 당시 5명이 사망했는데 1명은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졌고 1명은 약물 과용으로, 나머지 3명은 자연사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경찰 140명이 시위대에 폭행당해 부상을 입었는데 270만 달러의 재산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월 초 현재 의사당 점거 시위대 가운데 기소된 피고인 중 110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366명은 재판부로부터 실형을 선고받고 상당수 수감됐습니다. 632명은 유죄를 시인해 일부는 석방되기도 하고 일부는 수감되고 있는 것으로 악시오스는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등에 대한 미국 투자를 금지시키고 나서 미국 경제 해빙에 찬물을 끼얹는 파장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번 투자 금지 조치는 중국의 미국 반도체 구매 금지에 대한 보복으로 비춰져 강요들을 잇따라 베이징에 파견해 해빙을 시도해온 바이든 행정부의 진위가 의심받고 있어 중국의 추가 맞보복으로 이어질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강요들을 잇따라 베이징에 파견해 미중 경제 해빙을 시도하는 듯했으나 중국의 첨단 분야에 대한 미국 투자를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나서 해빙에 스스로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한 좁은 분야로 한정해 중국에 대한 미국 투자를 금지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중국의 미국 반도체 구매 금지에 대한 보복 조치로 비춰져 미중 해빙이 물 건너가고 보복의 맞보복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명령한 미국의 중국 투자 금지 분야는 중국의 군사, 첩보, 사이버 능력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첨단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첫째, 미국의 민간 자본과 벤처 캐피탈은 양자 컴퓨터, AI 인공지능, 첨단 반도체와 관련된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할 수 없게 됩니다. 둘째, 직접 투자 금지는 첨단 분야로 한정되지만 보다 광범위한 분야에서도 미국 회사들은 중국 투자나 재정 거래를 미 당국에 보고토록 의무화해서 통제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셋째, 미국 시민권자는 물론 영주권자들도 금지된 거래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투자 금지 명령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공표하며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중국 경제를 해치려는 게 아니라 미국의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이번 중국 투자 금지 조치는 중국이 미국의 마이크론 반도체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지시한 데 대한 보복 조치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 이어 제니 델런 재무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해 미국의 중국 투자 금지 조치를 미리 예고했기 때문에 미중 양국 간 긴장이 급속도로 고조되지는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미중 경제 해빙 시도에는 찬물을 끼얹고 있고 가뜩이나 디플레이션 등 난제를 겪고 있는 중국 경제를 더 흔들려는 시도로 여겨질 경우 미국의 보복에 중국의 맞보복으로 이어지며 지구촌 경제 완보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직접 투자는 지난해 82억 달러로 2012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을 정도로 이미 급속 냉각돼 있습니다. 미국 벤처 캐피탈 자본의 중국 투자도 지난해 13억 달러에 그쳐 1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져 있습니다. 중국 경제는 현재 기대에 못 미치는 저성장 속에 물가가 7월에 0.3%나 떨어지는 디플레이션 늪에 빠져들고 있어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